오늘의 주뉴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우리 군 수송기가 총 귤 200톤을 평양으로 수송합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답례라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남북이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동해선 도로 연결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 일정을 논의합니다. 남북의 공동조사가 대북 제재 이슈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경제사령탑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질된 김동연 전 부총리 대신 김 신임 실장이 직접 예산안 심사에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독산동에서 시내버스 2대와 승용차 넉 대가 잇따라 충돌해 승객 등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는 커다란 돌이 떨어져 차량이 넘어지고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마련한 올해 광군제 할인 행사에서 시작 2분 5초 만에 100억 위안, 우리 돈 1조 6천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지난해 광군제 판매액은 27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3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과 영남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은 13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청와대가 제주산 귤 200톤 분량을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 북한에 보냅니다. 지난 9월 전달된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인데 좀처럼 귤을 보기 힘든 북한 주민들도 올해는 신선한 제주 귤 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조창훈 기자입니다. 군 장병들이 귤이 담긴 하얀색 상자를 공군 수송기에 부지런히 옮겨 싣습니다. 2시간쯤 뒤 적재를 마친 수송기 4대가 평양 순안공항을 향해 출발합니다. 정부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제주산 귤 200톤을 북한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귤이 지난 9월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의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귤은 북한 주민들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고 지금이 제철이라며 선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귤은 10kg들이 상자 2만 개에 나눠 담겨 하루 2번씩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에 전달됩니다. 특히 첫 비행편엔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 비서관이 동승해 우리 측 선물을 직접 북측에 건넸습니다. 정부는 시가 약 4억에서 6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이번 귤 선물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이번 귤 선물은 송이버섯의 답례품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시점인 만큼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촉진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답례품을 보낸 시점과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직후 보내진 점에서 남북 평화 프로세스의 건재함을 알리고 북미 간 중재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분석됩니다. 또 김 위원장에게 연내 서울 답방을 재차 요청한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그제 한라산에 올라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두 정상이 한라산을 방문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평양 방문 시에 백두산을 방문했던 것과 어떻게 보면 짝을 이루는 게 서울 답방 시에는 한라산을 방문하기를 바라고요. 또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귤을 갖고 직접 평양을 방문한 만큼 추가적인 남북 간 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에 보냈다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며 귤 북송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지난 8일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갑자기 취소된 뒤 미국은 대북 압박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 남한 당국에 신중하라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의 결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할 것을 인도 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과 외교안보 대화를 가진 직후 중국의 협력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당국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는 대신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찬성의 뜻을 드러내자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남한 당국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미 간의 저 낮은 단계 기싸움이 감정 싸움으로 객화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중재자 역할과 나아가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자 역할의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표류하면서 기선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시에 등판한 2기 경제팀의 주도권은 누가 쥐게 될까요? 경제부총리 원톱 체제로 움직이겠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파열음이 컸던 1기 경제팀과 달리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강영구 기자입니다. 취임 직후 첫 기자회견을 한 김수현 정책실장. 경제정책의 운전대는 경제부총리에게 맡기고 자신은 뒷받침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여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습니다.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 3대 기조는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라며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수석실 업무였던 부동산 정책을 경제수석실로 옮기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역시 경제 활력 제고를 키워드로 꺼냈습니다.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매주 수요일마다 기업을 만나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관계 장관회의 이름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서라도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예산안 심사 도중 경제 수장을 경질한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새로 임명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도 직접 심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 규모를 조정할 예산 소위마저 구성을 놓고 이견이 많아 올해도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 도중 경제수장이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심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홍남기 새 경제부총리가 아직 내정자 신분인 만큼 김 실장이라도 나와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부총리를 예산 심사를 하는 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경질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예산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이 함께 나와서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번 예산까지는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를 맡은 장제원 의원은 경질된 부총리에 무슨 권한이 있겠느냐며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전례도 없고 뜬금없는 일이라고 반발한 만큼 당분간 심사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산의 구체적인 증가 액수를 조정할 예산소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이견이 많습니다. 교섭단체 3당에서 나온 15명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서 1명을 추가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추가는 없다는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안 법정 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벌써 막판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에서 버스 2대와 승용차 넉 대가 잇따라 충돌해 50명이 다쳤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는 돌이 떨어져 차량 석 대가 파손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세현 기자입니다.
버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고 자동차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분주히 다친 사람들을 들것에 실어 나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독산동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맞은편 차선의 버스와 충돌하는 등 차량 6대가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5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 구조선이 출렁거리는 요트로 접근합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전북 부안 위도 인근 바다에서 요트에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 3명이 구조됐습니다. 요트는 대만으로 향하던 중 선체가 고장나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20분쯤 중부내륙 고속도로 북충주 나들목 주변에서 커다란 돌이 떨어졌습니다. 낙석을 피하려다 승합차가 뒤집혀 2명이 다치고 자동차 3대가 망가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5분쯤 경남 거제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승용차 3대가 불에 타 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건네받았다고 알려진 건 내신 시험 문제와 정답이었는데요. 실제로 자매의 성적표를 봤더니 내신 성적은 급상승했지만 모의고사 성적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쌍둥이 자매 중 언니의 내신과 수능시험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지난해 1학년 1학기 국어 성적은 전교 107등이었지만 올해 2학년 1학기에는 1등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어 모의고사 전교 석차는 68등에서 459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생도 지난해 1학기 전교 82등이었던 국어 내신 성적이 올해 1등으로 오르는 동안 모의고사 국어 성적은 오히려 130등에서 301등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영어 내신 성적이 전교 132등에서 1등으로 188등에서 8등으로 각각 올랐지만 모의고사는 둘 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수학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모두 올랐지만 상승폭은 내신이 훨씬 컸습니다. 쌍둥이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은 서울시 교육청에 추궁해 모의고사는 따로 대비해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능일인 오는 15일 이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지난 9월 만취 차량에 치여서 사경을 헤매다 숨진 윤창호 씨의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윤 씨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전격 구속됐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듯 영정속 윤창호 씨는 어느 때보다 늠름합니다. 연신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오열하는 어머니는 이 시간이 꿈이기를 바랍니다. 철처럼 단단해 보였던 군 동료도 애통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추를 담당하는 군사외교관으로서 정해진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며 솔선수범하는 참된 군인이었습니다. 이제 22살의 꽃다운 나이, 함께 건강하게 성장한 친구들의 마지막 인사에 연결식장은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너무 어렵지만 그래서 마음이 시리고 애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너를 보기 전까지 우리 열심히 살게. 윤 씨의 죽음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오는 15일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창호야, 이렇게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가니까 네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널 가슴에 기리면서 창호야, 고생했다 45일 동안. 부산지방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음주운전 가해자인 박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최근 술을 먹고 응급실에서 폭행을 일삼는 사건이 끊이질 않는데도 처벌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협하는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서 앞으로는 구속수사 등 강경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팔꿈치와 주먹으로 의사를 마구 폭행합니다. 뒤에서 다가와 둔기로 의사의 뒤통수를 내려치는가 하면 아예 옷을 벗어던지고 난동을 부리기까지 합니다. 직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위협을 가한 이 남성은 심지어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모두 올 들어 응급실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상반기에만 582건으로 이미 2016년 신고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실제 응급의료 종사자 절반 이상이 응급실 폭행을 경험했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난동을 부린 상당수가 벌금형을 받는데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응급실 폭행범을 강경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흉기를 사용했거나 피해가 컸을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응급실 폭행으로 의료진이 다쳐 진료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징역형을 가장 낮은 처벌로 하는 형량 하한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타 환자들에 대한 그 안전이나 치료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또 응급실엔 의무적으로 보안 인력을 두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핫라인 설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여자를 불러주겠다면서 술에 취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무려 15명의 남성이 당했는데 피해액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술에 취해 길을 걷던 한 남성에게 은밀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 남성은 여자를 불러서 같이 놀자는 39살 김모 씨의 말을 듣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여자를 부르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남성의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곧바로 현금 인출기로 갔습니다. 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뽑은 뒤 다시 모텔로 간 김 씨는 이번엔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권했습니다. 남성이 잠들자 김 씨는 반지와 목걸이, 현금을 모두 털어 유유히 모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김 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모두 15명. 피해액은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타먹인 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잠든 사이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곧바로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타먹이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단연간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지능적으로 범죄를 지속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를 불러준다는 유혹의 말로 피해자를 속였던 지능적인 아리랑치기범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천하장사 출신의 파이터 최용만 선수가 자신보다 42cm나 작은 무명 선수에게 완패당했습니다. 키 작은 선수와 눈요기성 대결에서 거듭해하면서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최용만의 가슴팍에나 닿을 만한 선수가 연거푸 최용만의 얼굴에 펀치를 꽂습니다. 발로 하체를 공격하고 최용만이 주춤하는 사이 얼굴에 주먹을 뻗는 전략에 최용만은 속수무책. 가끔 큰 주먹을 휘둘러 보지만 느리고 부정확합니다. 같은 패턴이 이어지길 수차례. 상대의 뒤돌려차기가 아랫배를 강타하자 최용만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타임을 요청합니다. 최용만은 상대가 급소를 가격했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느린 화면으로 확인한 결과 상대의 발이 꽂힌 곳은 급소가 아닌 배꼽 부위였습니다. 심판의 판정은 최용만의 TKO 패. 2년 만에 복귀전이 관중의 조롱 속에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자신보다 42cm나 작은 176cm의 중국 무명 선수. 소림사 스님 행세를 하고 다니지만 정식 승려는 아닌 괴짜 파이터입니다. 218cm의 거구인 최용만은 2년 전에도 177cm의 중국 선수에게 판정패에 체면을 구겼습니다. 씨름 천하 장사 출신으로 한때 격투기로도 이름을 날렸던 최용만이
한참 아래 체급의 선수들에게도 쩔쩔매는 눈요깃감으로 전락한 듯한 모습에 팬들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비무장지대에 있는 남과 북 22개 감시초소 지피병력과 화기의 전면 철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기념으로 남겨둔 1개 지피만 제외하고 이달 말까지 모두 파괴합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 대상으로 지정한 비무장지대 남측 감시초소 GP 가운데 한 곳입니다. 군용 차량 뒤편으로 가보니 장병들이 부지런히 손때 묻은 장비를 옮겨 싣고 있습니다. 굴착기까지 동원해 무거운 장비 철거를 마무리하고서 모두 모여 힘차게 애국가를 부릅니다. 화기와 장비에 이어서 근무 인원까지 하나둘씩 군용 차량에 올라탄 뒤 잇따라 빠져나가자 GP 철문이 굳게 닫힙니다. 이로써 남과 북에 있던 22개 GP 시범 철수가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군은 상호 보전하기로 합의한 GP 1개소를 제외하고 이달 말까지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한 뒤 상호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임 이후 처음 JSA를 방문한 에이브럼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남북 9.19 군사합의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 있는 GP는 남측 60개, 북측 160개소로 이번 시범 철수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철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남북은 오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 연결에 관한 2차 회의를 합니다. 석 달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동해선 고성 원산 구간 현지 공동조사 일정을 포함한 도로 연결과 현대화 관련 의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에서는 백승근 국토교통부 국장 등 5명이 참석하고 북측에서는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부처장 등 8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유튜브는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비판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 씀을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민주당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열면서 여야 유튜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민주당이 유튜브 채널 씀을 만들었습니다. 첫 제작물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보내는 응원 편지였습니다. 실제로 영상 때는 각 영역의 문제를 직접 풀게 했었어요. 근데 그 대목을 공개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결과가 앞으로 의원들이 직접 나와 정치 토크쇼와 의원 생활들의 컨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정치 현안을 직접 설명하며 유권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보고 규제하려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 민주당이 유튜브에 뛰어든 건 강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노년층 일부가 이미 신문이나 방송 대신 유튜브로 뉴스를 접하는 상황. 그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안 봐야 될 내용들이 실려 있는 거고 우리는 안 보면 손해인 것들이 실는 거기 때문에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2년 시작한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 구독자 수는 28,000명에 달합니다. 후발주자로 유튜브 채널을 연 민주당이 유권자의 시선을 얼마나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지금까지 25명이 숨지고 1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다시 건조한 강풍이 불기 시작해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산불은 앞으로 24시간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세 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서울시 면적보다 넓은 마을과 산림을 태웠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모두 25명. 마을 전체가 불에 탄 뷰트 카운티 파라다이스 지역 인근에서만 23명이 사망했습니다. It was coming fast. Didn't have much time. I just grabbed my RV and threw a couple things in it and left. I didn't have time to get any valuable. 소방대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건조하고 강한 바람 탓에 진화율은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 역시 100명을 훌쩍 넘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망자 수 집계만으로도 지난 91년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터널 파이어 화재 사망자 수와 같습니다. 나흘째 지역 주민 30만여 명이 대피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Obviously hazards involved with the job, but we make every effort to be as safe as possible. 소방당국은 산불 3개를 완전히 진압하는 데까지 3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24시간이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 작년에 입었던 광복절 티셔츠를 문제 삼아서 일본 방송이 방탄소년단 출연을 취소했는데 일본 현지 팬들의 반응은 오히려 정반대라고 합니다. 내일 있을 도쿄돔 공연은 이미 전석 매진이고 SNS에는 방탄소년단을 응원하는 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최근 일본 방송 출연이 취소돼 논란이 됐던 그룹 방탄소년단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내년 4월까지의 월드 투어 일정이 올라와 있는데 내일과 모레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투어 일정은 이미 전석 매진됐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광복절 티셔츠를 문제 삼아 일본 TV 아사히가 방탄소년단의 방송 출연을 취소했지만 일본 팬들의 지지까지는 막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현지 팬들은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을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일본 입국을 환영한다며 일본 내에서의 활동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내일 있을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방탄소년단도 일본 투어 일정을 위해 그제 출국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일본 방송 출연 취소를 둘러싸고 외신들도 양국의 역사적 배경까지 설명하며 주목하고 있는 상황. 일본이 최악의 자충수를 뒀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가운데 일본 팬들의 팬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위장 전입이나 서류 조작 등 불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입주 자격이 취소되는데요. 이런 분양권인지 모르고 매매를 한 계약자만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서울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 이곳 분양권 보유자 5명은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매한 분양권이 불법으로 청약해 당첨된 물건이라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겁니다. 내가 당금을 다 넣어도 열쇠를 못 주겠대요. 조합에서는. 등기도 안 해줄 거래요. 이처럼 불법 청약으로 판단돼 계약 취소가 통보된 분양권은 서울 22건을 비롯해 모두 257건에 달합니다. 분양권 소유자들은 시행사 등의 계약 유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분양권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불법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었는데도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갑자기 아파트 계약을 취소당하고 지금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애꿎은 매수인만 손해를 보는 것이고 국토교통부는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나기 전에는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소를 하는 건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분들께서 소송으로 판결로 뒤집어진다 그러면 이제 분양권 소유자 중 일부는 취소 처분을 받기 직전에 이미 살던 집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예전에는 10만 원, 20만 원씩은 부어야 적금 제대로 붙는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 푼돈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이른바 푼테크가 인기라고 합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일 오후 울리는 문자 전송 알림음. 얼마를 저금할지 묻는 문자에 답하면 자동으로 저금이 됩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서 이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푼돈을 틈틈이 저금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커피 사러 갈 때 난 안 먹을래 하고 그냥 나 5,000원 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3,000원으로 시작했다면 눈을 굴리듯 매주 액수가 배로 늘어나는 적금도 있습니다. 26주, 반년으로 만기를 줄이고 한 주 적금에 성공할 때마다 캐릭터가 모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간식값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해지하기엔 너무 많은 캐릭터가 쌓여서 아깝고 이제 여행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새는 푼돈을 모으는 이른바 푼테크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10개의 적금 중 1000여 개의 적금이 해지되었던 반면 푼테크 적금은 해지도 덜 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푼돈은 사람들이 신경을 별로 쓰지를 않다 보니 그냥 놔두게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적은 돈을 모으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SNS로 공유하는 문화도 푼테크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분들을 보면 그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발레 슈즈를 신고 우아하게 동작을 이어가는 이들. 대부분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인데요. 어린 시절 발레리나를 꿈꿨던 할머니들이 이제야 꿈을 찾아 나섰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아요. 할머니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 클 줄이야. 이 친구 자기 얼굴 크기를 한참 착각한 것 같네요. 야심한 밤, 무언가 심각하게 의논하는 사람들. 플래시를 비춘 그곳엔 곰 한 마리가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통 얼굴이 보이질 않는데요. 드럼통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해주러 나서긴 했지만 겁나긴 마찬가지.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곰을 잡아당기는데요. 헐레벌떡 도망가는 새끼곰. 그래, 우리 서로 인사는 생략하자.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불행 중 다행입니다. 한 여성이 울퉁불퉁한 비탈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 보호장비를 갖췄다고 해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계단을 아슬아슬하게 내려가던 여성. 앞으로 고꾸라지고 마는데요. 자전거는 저 멀리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게 영 불안했다니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계 최대의 e스포츠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 블리즈컨 현장입니다. 이 블리즈컨에는 e스포츠 팬이 약 5만 명이 모여서 즐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e스포츠란 무엇이고 또 e스포츠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는 온라인 게임 경기를 관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즐기던 게임이 보는 게임이 된 것인데요. 현재 e스포츠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버워치 등 1인칭 총쏘기 게임이고요. LOL이라고 불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등 팀 기반 게임, 스타크래프트 등 실시간 전략 게임, 또 최후의 생존자 1명이 남을 때까지 싸우는 배틀로얄 장르가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성장하면서 글로벌 e스포츠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e스포츠 시장 규모는 9억 600만 달러, 즉 약 1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38.2% 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골드만삭스는 e스포츠 시장이 2022년에는 30억 달러, 약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캐릭터 상품, 여행 등 부가 상품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e스포츠는 이제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e스포츠 중계도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1억 6,700만 명의 시청 인구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상금 규모가 올라가고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의 성장으로 4년 후에는 메이저리그 야구, MLB나 아이스하키 리그, NHL의 인기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틈새 시장이었는데 곧 주류 스포츠의 반열에 올라갈 것이란 예측입니다. 그래서 유럽 명문 스포츠 클럽, 발렌시아, PSG, 살케 공사 등 축구 구단들도 e스포츠 팀을 인수하거나 신규 창단했습니다. 한국은 e스포츠 종주국으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스포츠라는 종목을 처음으로 만들고 TV로 중계한 것도 한국이 처음입니다.
임요환 선수처럼 압도적 실력을 보여준 걸출한 게이머는 이미 전설이 됐고요. 지금도 e스포츠 전 종목에서 1위 또는 상위권을 한국 선수들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페이커란 아이디로 잘 알려진 이상혁 선수가 유명한데요. 축구 선수로 치면 리오넬 메시급으로 연봉도 45억에서 50억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위상도 높고 2018년에는 아시안게임 종목에도 채택됐지만 글로벌 무대는 미국,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글로벌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요. 중국은 종주국의 지위를 빼앗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 스포츠 구단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뭉칫돈을 들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청소년들의 일탈로 취급하거나 일방적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e스포츠는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됐습니다. 한국이 e스포츠 종주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또 미래 시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NIM에서 매일경제 손재원 특파원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호주를 공포에 떨게 한 딸기 바늘 테러 사건의 용의자로 5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상당수는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지난번 붙잡힌 12살 소년에 이어서 잇따라 용의자들이 체포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이 왜 딸기에 바늘을 넣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조만간 있을 재판에서 범죄 인정 여부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차 위반을 하면 10만 원, 주차 방해를 하면 5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의 황당한 과태료가 논란입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를 하면 10만 원을 내면 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잠시 이중 주차를 하거나 정차를 하면 50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사정이 급하면 눈치 보지 말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를 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웃지 못할 의견도 있었습니다. 과태료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 속에 사회적으로 공감할 만한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죠. 그중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구청에서 마련해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이곳마저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로 옮긴 고시원 7곳 중 2곳에는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사용기한이 10년을 훌쩍 넘긴 소화기가 발견되기도 한 건데요. 어려운 형편 속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해 애도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화재가 난 고시원 건물주는 공교롭게도 최근 비소검술로 논란이 된 결핵 백신 수입사의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논란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번엔 한 유기농빵 프랜차이즈 대표의 황당한 갑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 언론사는 업체 대표가 매장 직원에게 부모까지 언급하면서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점주들과도 갈등이 생기자 해당 매장에 몰래 들어가서 제빵사의 보관증을 훔쳐나오기도 하고 욕설이 담긴 낙서까지 남기고 왔다고 전했습니다. 대표는 직영점을 제외한 전국 5곳의 투자 점주와 소송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해당 대표는 이에 대해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시작하다 보니 문제가 많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말 동안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밀려나면서 서울에서는 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밀려난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는 아침부터 공기가 탁합니다. 특히 충북과 대전, 전북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영서와 충청, 전북과 광주, 경북과 울산에서는 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지만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의 공기가 또다시 나빠지겠습니다. 황사 마스크의 생활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오다가 2시간 이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부 동해안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영동에서는 10에서 40mm, 경상 동해안에서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곳곳에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3.4도, 전주 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13도, 대전과 전주 14도, 광주 15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입시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동대문 성곽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